파트 4 기타 기계 가공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챕터별로 본문 내용을 공부하시고 핵심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챕터 1 기계 공작 일반에서는 2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특정한 모양이나 같은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적합한 공작 기계를 찾는 문제죠. 어차피 특정 모양이 똑같고요. 같은 치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계는 뭐겠어요? 그렇죠. 전용 공작 기계라는 겁니다. 다음 챕터로 가보죠. 챕터 2 절삭 가공이네요. 여기에서는 구성인선의 방지법과 절삭 저항의 크기에 관계되는 인자, 절삭류의 사용 목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 6번, 13번, 14번,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구성인선의 방지법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재료의 절삭 깊이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성인선의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인선의 방지법도 자주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6번 절삭유제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가공면에 녹이 쉽게 발생되도록 한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쇠를 가공하는데 쇠에 녹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절삭유는 녹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항상 뭘 첨가해요? 방청제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13번 절삭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예요. 절삭 저항의 크기에 관계되는 인자로는요. 공작물과 공구의 재질, 바이트 날 끝의 형상, 절삭 속도, 절삭 면적, 칩의 형상, 절삭각 등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로 아래 있는 내용은 절삭 저항을 감소시키는 조건이므로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1번이 절삭류의 온도가 절삭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거가 되겠죠. 다음으로 가보죠. 14번 공구와 공작물이 서로 접촉하여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답은 1번 여유각이 되는 거예요.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공작물이 이렇게 이쪽에 존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바이트의 위쪽 알파 각도를 경사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베타각을 여유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유각 자체가 이렇게 커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공작물과의 마찰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끝이 공작물에 파고들기 쉽게 해주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겠어요? 여유각이 커지게 되면은 여기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날 끝의 강도는 약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21번 절삭 저항의 3분력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점 P에 대한 해당 분력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 아래쪽 방향이 주분력이에요. 그 다음에 P 방향이 배분력이 되는 거고 요 방향이 뭐예요? 그렇죠. 이송 분력이 됩니다. 그래서 절삭 저항의 3분력은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 순이고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게 뭐다? 절삭 저항이더라. 그래서 P점에 해당하는 분력은 뭐겠어요? 그렇죠. 1번 배분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 강의로 갈게요. 챕터 3 드릴링 머신과 보링 머신이 나오죠. 그래서 드릴링 머신에서는 머신의 종류와 작업할 수 있는 종류들, 작업 종류, 그 다음에 드릴,
날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보링머신은 이 보링머신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더라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내용이 요 두 녀석에 대한 꼭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 내용을 공부하시고 기출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1번, 5번, 10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이미 뚫려 있는 구멍을 좀 더 크게 확대하거나 정밀도가 높은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계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1번 보링 머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링이 뭐다? 구멍을 확대하거나 미리 가공된 구멍을 확대하거나 정밀도가 높은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계를 뜻해요. 다음으로 가보죠. 5번 드릴을 재연삭할 경우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드릴날의 길이가 좌우가 같게 한다. 당연히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절삭날의 여유각을 일가무 재질에 맞게 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절삭날의 중심선과 이루는 날끝 반각을 같게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드릴의 날끝각 검사는 센터 게이지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센터 게이지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드릴 포인트 게이지라는 걸 사용해서 드릴 날끝각을 검사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10번 드릴링 머신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뭘 찾는 문제예요? 드릴링 머신의 작업 종류를 찾는 문제예요. 당연히 드릴링 머신이기 때문에 드릴링, 구멍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스포 페이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약간 넓게 파요. 그래서 볼트나 너트의 머리부가 앉을 수 있는 접촉부 자리만을 가공하는 겁니다. 카운터 싱킹은 접시머리 나사부가 묻히는, 머리부가 묻히는 부분이고요. 보링은 뭐예요? 이미 뚫린 구멍을 확대 가공하는 거죠. 카운터 보링은 볼트, 머리부가 완전히 묻히는 홈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볼트 머리가 밖으로 돌출되지가 않겠죠. 리밍이라는 것 자체는 구멍을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가공을 뜻하고요. 테이핑은 이미 뚫려 있는 구멍에 뭔 가공? 나사 가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 슈퍼 피니싱이 되겠죠. 슈퍼 피니싱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듬질 할 때 사용하는 가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챕터 4 그 밖의 절삭 가공인데요. 우리가 절삭 가공하는 공작 기계는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첫 번째가 기어 절삭이 있고요. 두 번째가 브로칭 가공이죠. 세 번째가 쉐이퍼 가공이고요. 네 번째가 플레이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각각을 여러분들이 무작정 외우시다 보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시게 되면은 가공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 2번, 4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주로 일감의 평면을 가공하여 기둥수에 따라 쌍주식과 단주식으로 구분하는 공작 기계는 뭐예요? 그렇죠. 3번 플레이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너라는 것 자체는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하여 수평 왕복 운동을 합니다. 바이트를 크로스레일 위에 공구대에 설치해서 공작물 운동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간헐적으로 이송시켜 공작물에 뭐를 가공해요? 그렇죠. 평면을 가공한다는 겁니다. 한번 잠깐 동영상 한번 봐볼까요? 이 부분이 테이블에 해당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요 녀석이 공작물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이트를 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가공되는가 한번 봐보죠. 그렇죠? 공작물 자체에 왕복 운동하면서 바이트로 평면 가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동영상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2번 공작기계 중에서 주로 기어를 가공하는 기계는 뭐예요? 그렇죠. 4번 호빙머신이에요. 그래서 호브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기어를 절삭하는 공작기계입니다. 그래서 호빙머신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가보죠. 4번 가늘고 긴 일정한 단면 모양의 많은 날을 가진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키홈, 스플라인홈, 다각형 구멍 등 외형과 내면 형상을 가공하기에 적합한 절삭 방법은 다음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 브로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로칭 머신에서 사용되는 공구를 브로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러한 브로치 절삭 공구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글로만 써져 있는 것들은 항상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를 검색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챕터 5 연삭 가공에서는요. 내면 연삭기와 외면 연삭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센터리스 연삭기의 장단점과 이송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연삭 숫돌의 3요소, 5인자, 그 다음에 표시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삭 숫돌의 수정 작업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나머지 일들도 뭐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시면서 같이 내용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삭 가공에서는요. 4번, 6번, 13번, 14번,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센터리스 연삭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리스 연삭의 장단점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장점으로는 센터나 척으로 장착하기 곤란한 중공의 공작물, 가운데가 비어있는 공작물 이야기하는 거죠. 중공 공작물을 연삭하는 데 편리하고요. 공작물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연속 작업을 할 수 있어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연삭 여유가 작아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센터를 낼 수 없는 작은 지름의 공작물 가공에 적합해요. 작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으로는 축방향에 키홈이나 기름홈 등이 있는 공작물 가공은 어렵다는 거고요. 지름이 크고 길이가 긴 대형 공작물은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숫돌의 폭보다 긴 공작물은 전후 이송법으로 가공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1번. 긴 홈이 있는 공작물도 연삭이 가능하다? 아니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6번. 연삭 숫돌의 구성 3요소를 찾는 문제예요. 연삭 숫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자와 입자를 묶어주는 결합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입자가 굵기가 있다 보니까 뭐도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기공도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삭 숫돌의 3요소가 입자, 결합제, 기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 형상이 되더라는 거죠. 다음으로 가보죠. 13번 내면 연삭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내면 연삭기의 종류에는 보통형과 유성형, 센터리스형이 있어요. 4번 플랜지컷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요? 그렇죠. 외면 연삭기에 속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 연삭기와 외면 연삭기의 종류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가보죠. 14번 연삭숫돌 표시 기호 중 밑줄 친 K가 뜻하는 것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표가 연삭숫돌의 O인자에 해당하고요. WA라는 것은 숫돌 입자로서 백색 알루미나를 뜻합니다. 60은 입도로서 즉 입자의 크기를 뜻해요. K는 결합도로서 연한 것이고요. 숫자 5는 조직으로 기공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 중에 중간 것이에요. V는 결합제로서 비트리 파이드입니다. 그래서 K는 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도를 뜻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가보죠. 20번 성형 연삭 작업할 때 숫돌받기의 형상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가공물에 영향을 받아 숫돌받기 형상이 변화될 때 연삭 숫돌의 외형을 수정하여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찾는 문제죠.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 트루잉입니다. 그래서 연삭 숫돌의 수정 방법에는 트루잉과 드레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연삭 가공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챕터 6 정밀 입자 가공과 특수 가공에서는요. 각각의 종류와 그 다음에 가공 방법 등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 2번, 4번, 7번, 11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죠? 핵심 기출문제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문제 외에도 나머지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 학습하셔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겠죠. 1번 물이나 경유 등의 연삭 입자를 혼합한 가공액을 공구의 진동면과 일감 사이에 주입시켜 가면서 초음파에 의한 상하 진동으로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이네요. 문제에 답이 있죠? 초음파네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 초음파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도체가 아닌 부도체도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송 변형 없이 파괴되는 유리라든가 수정, 반도체, 자기, 세라믹, 카본 등을 정밀 가공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공에 대한 내용과 간단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가보죠. 2번 공작물을 가공액이 담긴 탱크에 집어넣어 놓고 가공물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전극을 넣어서 전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극과 음극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스파크로 가공하는 방법이 뭘 뜻해요? 그렇죠. 1번 방전 가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밀 입자 가공과 특수 가공도 종류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그림과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가보죠. 자, 연마제를 가공액과 혼합하여 압축 공기와 함께 노즐로 분사시켜 가공물 표면과 충돌시켜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 뭐겠어요? 그렇죠. 3번 액체 혼잉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 본문에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7번 입도가 작고 연한 숫돌을
작은 압력으로 가공물의 표면에 가압하면서 가공물에 이송을 주고요. 왕복 운동을 주고 동시에 이 숫돌에 뭐를 주어요? 진동을 주어 표면 거칠기를 높이는 가공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슈퍼 피니싱이에요. 다음으로 가보죠. 11번. 회전한 통 속에 가공물, 숫돌 입자, 가공액, 컴파운드 등을 함께 넣고 회전시켜서 서로 부딪히며 가공되어 매끈한 가공면을 얻는 가공 방법. 뭡니까? 그렇죠. 2번 배럴 가공이에요. 지금까지 정밀 입자 가공과 특수 가공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정밀 입자 가공과 특수 가공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꼭 뭐하고 같이 기억해요? 그렇죠. 그림과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가보죠. 챕터 7 손 다듬질 가공인데요. 손 다듬질 가공은 본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3번, 4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수나사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그렇죠. 2번 다이스가 답이에요. 그래서 탭은 우리가 암나사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다이스가 뭘 가공할 때? 수나사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4번 납, 주석, 알루미늄 등의 연한 금속이나 얇은 판금의 가장자리를 다듬질할 때 사용하는 줄은? 하고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단목이 되죠. 그래서 줄의 형상에 따른 분류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챕터 8 기계재료인데요. 기계재료는 크게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로 나뉘죠. 그래서 금속 재료에는 철, 구리, 알루미늄 합금, 공구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철은 다시 탄소광과 주철로 나뉘게 되죠. 그 다음에 탄소광의 열처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비금속 재료는 크게 합성수지와 세라믹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기계재료는 공부할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기계재료에서 다뤄볼 문제는 1번, 7번, 21번, 25번,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강을 충분히 가열한 후 물이나 기름 속에 급냉시켜 조직의 변태에 의한 재질의 경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1번 담금질입니다. 우리 대장간 보게 되면은 쇠를 가열해 가지고 뭐예요? 기름 속에다가 넣어서 급냉시켜서 재질을 경화를 시키죠. 그래서 담금질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자체는 담금질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뜨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를? 담금질의 취성 자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가보죠. 7번 특수광을 제조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특수광을 왜 만들까요? 원래 어떤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좀 더 좋게 개선시킨 게 특수광을 제조하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1번 기계적인 성질을 향상시킨다 맞겠고요. 그 다음에 내말멸성을 증대시킨다 맞는 내용이고요. 내식성을 증대시킨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취성을 증가시킨다. 여러분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취성은 매짐성이라고 해서 잘 부서지거나 잘 깨지는 성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취성을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도와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다음으로 가보죠. 21번 구리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이 틀린 내용이죠. 화학적 저항력이 작아 부식이 잘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러죠? 전선이죠. 전선이 부식이 잘 돼버리면 사용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저항력이 커서 뭐가 된다? 부식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내용이에요. 단 특이한 것은 암모니아 염에는 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리의 성질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좋겠네요. 다음으로 가보죠. 25번 5 내지 20%의 아연의 황동으로 강도는 낮으나 전형성이 좋고 황금색에 가까우며 금박대용, 황동, 단추 등에 사용되는 구리화급은 다음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 톤백입니다. 그래서 톤백은 황동으로 빛깔이 금에 가깝고 연성이 크므로 금박, 금분, 불상, 화폐 제조 등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재료에 따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30번 공구강의 구비 조건인데요.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은 당연히 상온 및 고온 경도가 높아야 될 거고요. 강인성 및 내마모성이 커야 되고요. 가공 및 열 처리가 쉬워야 되며 내충격성이 우수해야 되죠. 마찰 계수가 또한 작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내마모성이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작으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돼요? 클 것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기계 재료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 위주로 본문을 먼저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해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럼 파트 4 기타 기계가공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